가보겠습니다. 경매 대박부터 한번 갈게요. 경매는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걸 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있다는 거는 뭐냐?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날짜가 있고 이 날짜보다 과거의 날짜가 우리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의 날짜가 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이걸 아실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뭐 먼저 있는 게 선이고 뒤에 있는 게 후인데 뭘 이걸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복습을 안 하면 이 날짜가 접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날짜를 찾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경매 정보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정보지에 의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공매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는 경매 정보지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빨간색, 파란색, 말소기준 등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매에서 좀 더 공부해야 이제 신탁 공매라는 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 경쟁력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문제없는 아파트에 30명씩 입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부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가보다 먼저 있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순위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없어지는 조건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경매 절차가 지난 다음에 없애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전세권이 있었어요. 선순위 전세권을 제가 경매편에서 경매 대박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세권은 기억나시죠? 두 가지 조건일 때 없어집니다. 첫 번째, 돈을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임의 경매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없어집니다. 전세권 자체를 먼저 하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입이 있다고 하면 전입에 의한 대항력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섞어서 공부하고 섞어서 이거를 권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헷갈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합니다.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뭐 그냥 말소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전세권이 이 배당 요구하지 않거나 임의 경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이 인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인수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쵸. 입찰을 할 수가 없죠. 입찰을 할 수 없으면 경매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죠?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찰이라는 제도는 처음에 100%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요거는 부자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게 유찰이라는 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7천만 원까지 싸게 돼요. 오. 그리고 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또 유찰됩니다. 그러면 49%까지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4,900만 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1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면 1억짜리 부동산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요. 그냥 4,9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무엇이다? 경매라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라는 제도는 이 유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찰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를 공부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탁 공매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이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물건은 그만큼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요. 유찰은 기회다. 그러면 왜 유찰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찰되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의 영역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세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세권에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전세권 물건이 있을 때 이걸 선순위 전세권 물건이 있을 때 이게 유찰되는 조건이 뭘까요? 그쵸? 이 전세권을 인수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 인수 물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정말 많이 유찰이 됩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들 경쟁자는 컨설팅이 낄 수가 없습니다. 인수 물건에서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경매 공부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내가 실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간 묻지마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만 보고 안전하면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다 걸러지고요. 네 번째, 초보 투자자들도 다 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물건들은 계속 유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건으로 경매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지금 4월 30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이거 한 번 더 유찰될 거, 이건 좀 유찰 좀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누군가는 도전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누군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누군가는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도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입찰할 수도 있고요.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생기는 순간 쭉 가버립니다. 이제 그분들은. 자, 이 물건을 보면 이 대구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84제곱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100%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는 데가 없어요. 부자이커님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자이커 스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는 물건을 이렇게 다 합니까? 그만큼 물건을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하고 부자이커 스쿨은 저에게 배웠던 분들이 강사로 또 데뷔하시기 때문에 제 스타일 그대로 습득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물건으로 저희들은 자신 있게 갑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30일이에요. 오늘입니다. 2억 6,300만 원까지 이제는 가격이 이제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물건 시세를 한번 봅시다. 이 물건에 이제 얽혀 있는 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션은 들어가시면 사건 번호가 2024-12510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초역세권에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전 2호선이고 위에 바로 주택 재개발 등 그리고 여기 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전 과기대가 있네요.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어서 위치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저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가 아닙니다. 예측을 하고 시세 조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고 복수동이 있습니다. 목화 아파트이네요. 미음 목화 1층 1차죠. 101동이니까요. 106동 시세 실거래에서 동호수광에서 106동 403호 403 여기 있네요. 자, 403 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공시가격 2억 이하네요. 또 알겠습니다. 그 최시작가 2억 6천인데 공시가격에도 2억 이하네요. 이거는 지금 올해 1월 2일인가요? 2일부터 시작하는 취득세에서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107.64 타입입니다. 107.64 타입이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2층이 지금 이제 2억 800, 8층이 2억 3천, 그리고 2억 2천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하고요. 전체 면적을 107 타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거는 14층이 2억 3천, 그리고 매매가 2억 9천, 리모델링 된 애들이요. 그리고 4층 2억 천. 그러면 얘가 2억 천이니까 가격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으로 이제는 한 번 더 권리 분석을 통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억 6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뭐다? 공시가격 2억 이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취득세 중과 없고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가격 때문에 또 49%까지 유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전세권의 산하 이런 걸 좀 보면 좋죠. 이 대부라는 단어를 보면 좋아요. 자, 대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는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2022년 8월 10일에 대부에서요. 2억 7천만 원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이 앞에 뭐가 있냐? 얘보다 빠른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전세권이 어때요?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첫 번째, 배당 요구 없죠. 두 번째, 임의경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이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그리고 실거주, 그리고 묻지마 투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 분들은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만 투자할 수 있냐?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대부업체가 보통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거나, 그러면 이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대출을 해줄 때 이 대부업체는 요즘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임차인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출해 준 것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금이 돈을 받아갑니다. 심지어는 뒤에 임차인이 들어와도요.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를 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금액은 거의 통일해요.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최우선 변제금 들어오는 임차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대부업체들은 이 전세권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 500만 원을 실제 이 대부업체가 빌려주고 전세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출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있다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를 들어오는 임차인을 사전에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보통은 뒤에 후순위 전세권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겠죠. 왜 기회되죠? 그쵸? 요거는 이 전세권자와 그리고 대부업체자 간에 원래는 전세권이 뒤에 해야 되는데 가끔 서류상 이거는 법무사분이 그냥 접수하는 순서로 순서가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서류를 두 개를 준비했다가 근저당을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접수해야 돼요. 이게 근데 법무사원님이든 이 접수하는 분들도 사람이죠. 그냥 서류를 먼저 제출한 게 전세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물건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권이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세권이 이 배당 요구나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서류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권은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전세권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최우선 변제금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을 막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전세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이제 공부의 영역인 거죠. 첫 번째, 전세권 자체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면 없어진다는 조건을 여러분들 아시고 두 번째, 이 전세권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곳에 전화해서 이거 낙찰 받으면요. 이 서류는 지금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이 인수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대출해준 은행에서도 인수니까 대출이 뭐지? 라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 대출해주는 은행에도 확인해가지고 대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인수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본 다음에 이게 왜 사람들이 입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대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대박을 내려고 하면요. 이런 기본적인 것 플러스 부자이커나 부자이커 스쿨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이런 전세권이나 여러 가지 인수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이게 투자에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향후에 이 물건 자체는 아파트이지만 다른 물건에서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이 됐거나 상가가 됐거나 아니면 뭐 다가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일 수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물건들은 계속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계속 존재하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적치하는 거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는 투자의 적치가 되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의 영역으로 끌고 왔을 때 소위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설명하니까 다시 또 이해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이해됐다가 물건 다시 보면 또 헷갈리지 않나요? 그리고 걱정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실제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또 패스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경험을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로서 발돋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서 주실까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산 경험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맞아 그때 이 물건은 이런 거였지.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90%의 사람들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10%의 분들은 뭘 하나? 이 물건을 조사를 해봐요. 실제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전세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최소 시세보다 3천만 원 이하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달 300만 원씩 10개월을 모아야 되고요. 150만 원씩 20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3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매달 300만 원씩 100개월을 모아야 돼요. 150만 원씩 200개월을 모아야 돼요. 그게 3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불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다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자이커 스쿨에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공매에서 대박 나는 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공매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물건이에요. 40%까지 유찰됐어요. 고향에 있는 물건이고요. 보겠습니다. 압류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600만 원짜리가 40%까지 유찰됐고요. 그리고 94제곱이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30에서 20%까지도 유찰될 수 있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초 부분으로 갑니다. 아까 경매에서는 제가 전세권을 알려드렸어요. 자, 전세권을 알려드렸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차인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죠? 또 똑같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이 있고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있다, 뒤에 있다 기준은 뭐다? 날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후순위는 또 후순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이커님 왜 후순위 대항력은 안전합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거죠.
자,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법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저는 케이스 노트를 좀 잘 쓰거든요. 그래도 케이스 노트가 괜찮더라고요, 저한테. 자, 여기서 보면 주택임대차 주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전기사업법이 나오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나오면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법이 이거예요. 이 제3조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법이고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대항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항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도 법제화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요, 임대차는요, 임차인이 인도는 이사예요. 이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등록은 뭐냐? 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어디서 보호되는 임차인의 보호법이죠? 그쵸?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경매에서 보호되는 건가요? 공매에서 보호되는 건가요? 신탁공매에서 보호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항력은 어디서 보호된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대항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에서 만나면 여기는 뭐가 있냐?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후순위라고 해서 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있는 권리들이 없어질 뿐입니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대항력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순위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임차인이, 두 번째 인도를 하고 이사예요. 세 번째 전입을 하면 요거는 기억하세요. 이게 기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냐를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경공매에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공매에 대항력이 아닙니다. 이 대항력은 어디서 나온 거다? 말씀드렸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특별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없어지는 조건은 말소기준 권리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없다면 대항력은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매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40%까지 유찰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세조사 해보실래요? 자, 이 물건이 2021년식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빌라이긴 하지만 94제곱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괜찮아요. 자, 이 물건이고요. 공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4-1667-004. 자,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은 빌라이지만요. 시세가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방 3개, 화장실 2개인 빌라이고 2021년식이고 유일하게 신축 빌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40%까지 유찰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유찰될 거예요. 거의 1억 이하로도 유찰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상태를 봅시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새 건물이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에 대한 상태를 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내려보면 제일 위에 탑층이더라고요. 탑층이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 물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층도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만 지금 이런 신축이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재건축 그리고 초등학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는 좋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물건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더 유찰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유찰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유찰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유찰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면 저에게 공매를 배우시는 분들은 말소기준 권리에는 공매의 말소기준 권리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위임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임기간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팔아주세요라고 위임한 기간이고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압류라는 걸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2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2020년 12월 9일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입세대주가 있어요. 윤땡땡님이 있고요. 이분이 언제냐? 2020년 3월 12일이네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12월 9일인데요. 2020년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뭐요? 대항력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 12월 9일보다 먼저 전입한 3월 12일이죠.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은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죠? 40%가 유찰되고, 요거는 오늘이죠. 이거 한번 또 유찰될 거예요. 1억. 제가 봤을 때 7천만 원까지도 유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시세가 지금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얘만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짜리를 지금 1억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공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있는 것이다? 1번 경매에서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2번 공매에서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3번 신탁 공매에서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나 강의하거나 혹시나 경매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있으면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강사예요. 자, 대항력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경매, 공매, 신탁 공매 전에 어디에 있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 특별법에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해요. 왜?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대항력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임차의 인이에요. 임차인이라는 거는 계약을 했겠죠. 누가? 소유주와 계약을 했어요. 플러스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인도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전입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매와 접목이 되면 말소기준 권리 선후를 따져서 대항력이 말소냐, 말소되지 않냐를 보고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도 말소기준 권리에서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서 임차인은 계약인도 전입 그 다음날 0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은 당연히 소유주와 계약을 했겠죠. 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 윤땡땡님이 2020년 3월 12일이고요 2020년 12월 9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이 윤땡땡님이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야 이거? 소유주가 윤땡땡님이 아니네. 윤땡땡님이 아니고 대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네요. 그럼 윤땡땡님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재산명사 한번 볼게요. 윤땡땡님이 혹시 소유주랑 뭐 관련 있나? 여기 보니까 없어요. 윤땡땡님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소유주가 신탁회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신탁공매까지 저에게 배웠던 분들은 바로 이해됩니다. 맞아. 저거지. 신탁공매는요,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대상 소유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전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전입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을 소유주와 계약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신탁공매의 특징은 소유주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동의를 얻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임차인 유무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공매 주거에서는 대부분 대항력이 아닌 임차인이 인정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다시 이제 기초적으로 가보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물건 자체는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압류재산이기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대항력은 이 말소기준 권리를 보고 이거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다 없다 따진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뭐였어요? 소유주가 누구다?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신탁회사가 소유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신탁회사가 이 윤땡땡이란 사람을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해줬는지 안 해준지 다시 봐야 됩니다. 다만 인정해줬냐 안 했냐의 기준이 있어요. 언제냐?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된 시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등기부등본 쭉 보니까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 여기있네. 소유권 이전 날짜가 있네요. 소유권 이전 날짜가 쭉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보자산신탁이라고 있고요. 이 신탁회사가 소유주가 된 날이 언제냐?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소유주가 되셨네. 이분 센스 있으시다. 발렌타인데이 때 2020년 2월 14일에 소유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이후로 전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전입한 사람은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신탁회사에게 보증을 줬거나 아니면 신탁회사가 최소한 이 계약한 거를 동의를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해줘야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임차인의 지위가 되는 것이 신탁공매에서 이런 물건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0년 2월 14일부로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 신탁회사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니까 좀 이해가 쉽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유주가 바뀐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주가 바뀐 날이 언제냐? 신탁회사와 소유주가 된 날이 언제요?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근데 이 윤땡땡님이라는 분은 어디에 있어요? 2020년 3월 12일인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뭔다? 다시 한번 대항력 유무를 따져봐야 돼요. 대항력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한 그 다음날 영시라고 했어요. 요게 대항력 기준이에요. 여기서 임차인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이 소유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 동의를 해야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 이게 신탁공매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자이커님, 이거는 압류재산이잖아요. 압류재산이 왜 신탁공매와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초적인 개념 잡아드립니다. 대항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경매에 있는 겁니까? 공매에 있는 겁니까? 신탁공매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먼저 어디에 있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큰 틀에서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이 대항력이 경매와 접목을 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후를 따져서 공매와 접목을 하면 말소기준권리와 선후를 따져서 신탁공매와 접목하면 소유주와 실제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줬는지 동의를 했는지를 따져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대항력 유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배우시냐? 이 하단에 있는 걸 배우세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것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강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라는 근본적인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류재산이긴 하지만 먼저 첫 번째 압류재산으로 이 대항력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압류재산의 첫 번째 대항력이라는 기준은 뭘로 할 수 있다? 말소기준 권리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선후를 따집니다. 자, 선에 있죠? 그러면 저거는 전입이 먼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걸로 압류재산은 보입니다. 두 번째에는 또 뭘로 따져요? 자, 이제 소유주로 가는 겁니다.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신탁회사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주면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한 날이 언제요? 2020년 2월 14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 그럼 2020년 2월 14일에서 이 임차인이 2020년 2월 14일이면 임차인이 뒤에 전입을 했네요. 그러면 뒤에 신탁회사와 계약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요게 공매에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대학력이라는 게 경매에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 있기 때문에 대학력입니다. 공매에 있기 때문에 대학력입니다. 아마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이 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이거 대학력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먼저 있잖아요.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기초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탁회사 직원, 자산관리공사 직원, 심지어는요, 공무원, 세무서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시고 뛰어나세요. 근데 이런 이 공부의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분에게 제대로 배워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이 40%까지 유찰됐어요. 그리고 더 유찰될 겁니다.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신탁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뭐가 된다? 대항력이 없어지는 그런 물건이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의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발생했죠. 2021년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해야 되는데 2021년 전에는 신탁회사에게 이 세금 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가 고지 영수증을 위탁자한테 다시 줬어요. 위탁자가 누군데? 이거 소유주예요.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를 안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2023년, 24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발생하냐?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세금을 못 낸 압류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신탁회사인 경우가 나와버립니다. 이런 물건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25년, 26년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공매에서 대박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경매는 전세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이냐 후냐 따졌을 때 전세권이 왜 저렇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공부의 영역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쵸? 신탁 공매와 그 다음에 압류재산에서 대항력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3억 5천만 원짜리 1억 4천이고 제가 생각할 때 1억이 오늘 유찰될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이 될 수 있고 공장이 될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대박 나버릴 수 있는 수십억짜리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의 영역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공매까지 설명했고요. 하나 더 설명한다고 했죠. 뭐였죠? 그렇죠. 신탁 공매 대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법이 하나 바뀌었죠. 뭐예요?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2억 이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2억 이하는 이제 지방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2억 이하는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 물건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이렇게 나옵니다.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의 물건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축이 됐다가 미분양이 안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비 세트 같이 뭐 한꺼번에 그냥 줄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넣을 수 있어야죠. 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줄이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라고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투자해?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줄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투자 포인트는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에서 또 2억이라는 단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부자이커님 이 감정가가 다 3억 그 다음에 얘도 3억 2천인데 그게 얼마나 적용되겠습니까? 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공시가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탁공매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라이브 방송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제 강의는 말도 안 되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그리고 우리 부자이커 스쿨에 있는 강사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보를 주는 강의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비교도 되고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정말 자신합니다. 자 공매 검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신탁공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주거형이고요. 얘는 아파트입니다. 부산 사하구죠? 부산 사하구 괴정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5건 정도 됐네요. 그럼 물건이 이 3개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이거 위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바로바로 붙어 있고요. 위에는 주택 재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인프라가 좋아질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다 껴있네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부동산을 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부산시에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입니다. 괴정동에서 괴정 신동아 파밀리에죠. 괴정 신동아 파밀리에. 괴정 여기 있네요. 신동아 파밀리에. 그리고 얘가 103동 2101호예요. 자, 이거는 공시가격을 봅니다. 103동 2101호. 2101호 여기 있네요. 이래요. 아, 2억 3,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2억 이하가 아니네요. 그렇죠. 2억 이상이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이걸 다 패스합니다. 신탁공매 물건을 다 패스해요. 그리고 안 봐요. 신탁공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르 나왔을 때는 보통 공시가격은 뭐의 기준이 뭐랑 같이 연동하냐? 크기랑 같이 연동합니다. 자, 크기가 같이 연동한다는 거예요. 72타입이 지금 3억 7천이었죠. 근데 여기 3억 2천짜리가 하나 있네요. 얘는 몇 타입이에요? 59타입이에요.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관심을 가지고 얘를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신탁구매 물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 2억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우르르 한꺼번에 나오면서 어떤 건 기준을 초과하고 어떤 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데 한꺼번에 소외당한다는 거죠. 일단 지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2억 이상이라는 단어에서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물건도 지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의 계약 상태입니다. 지금 103동 1004호이거든요. 신동아 파밀리에죠. 자, 103동 1004호입니다. 1004호. 공시가격이 1억 9,400만 원이네요. 얘는 뭐예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신탁구매 물건이 일단 제가 단순하게 3개 정도 했는데 얘는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주택 이상인 분들이 주택세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가 1.1%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억 이상이기 때문에 얘들은 취득세가 주택수에 비례해 가지고 취득세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물건을 투자하게 될까요? 이 물건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파트 중에서도 이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타입이 보니까 아까 작았어요. 단지 정보에서.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시세가 특별하게 지금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15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건들은 신탁공매로 처리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낮은 가격에 가격이 팔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전체 면적이 얘가 77타입이었거든요. 아까 2억 이하짜리가. 얘는 지금 3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시세를 지금 그래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세 실거래에서 93제곱짜리는 여기 이걸 보고 여러분들 시세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부자이컨이 2025년 3월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2021년 9월보다 거의 2억까지 싸게 낙찰됐는데 이게 시세 아닙니까? 이거는요, 뭐냐, 신탁공매이거나, 아니면 요거는, 아니죠. 이건 신탁공매로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72타입 이상은.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애들 특징은 뭐냐, 이렇게 만원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입찰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이 정도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일반 분양됐을 때 분양됐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미분양된 애들이 어떻게 됐다? 이때 신탁공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죠. 지금 수의계약 상태니까 낙찰받은 사람들이 거의
이 금액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시가격 2억 이하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공매의 특징은 뭐냐? 우르르 나온다. 그리고 우르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적용을 해버리면요, 소위 초대박이 나버릴 수 있는 게 또 신탁공매예요. 그리고 신탁공매는 굴비 세트 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걸 하나 제대로 발견을 해버리면요, 그냥 우르르 돈 버는 거예요. 우르르. 그리고 저기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공시가격 2억 이하를 적용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았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해 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강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신탁공매는 또 이런 아파트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공매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가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상가는 제가 2025년, 26년이 완전 노다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3년, 24년에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미분양이 돼서, 그리고 선임대가에 맞춰 있는 애들이 지금 물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래서 상가 근린시설 생활 한번 볼까요? 이게 상가입니다. 자, 기타 일반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할게요. 검색을 하면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신탁공매에 나온 상가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쭉 보니까 신탁공매 물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영등포에 있는 물건이 있네요. 영등포에 있는 물건이 몇 개가 나왔냐? 수십 개가 나온대요. 수십 개. 자, 이 물건 한번 보실래요?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렵죠. 이런 물건들을 제가 부자해커, 그리고 부자해커 스쿨에서 강사들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료 강의라는 거죠. 자, 얘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제가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어바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자, 서울에 있는 물건이고 이게 이제 상가예요. 그리고 상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탁공매란 접목을 하면 무조건 최저가입니다. 거의 무조건 최저가예요. 최저가이고, 그리고 위치가 좋은 애가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것, 이게 신탁공매 상가입니다. 자, 보니까 뭐 대림역에서 초역세권이네요. 다만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동선을 1층이면 봐야 되고 2층 이상이면 기억나시죠?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된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 물건에 대한 로드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이네요. 자, 이 물건이 나왔네요.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 지금 어때요? 신탁공매로 다 나왔네요. 근데 뭐예요? 신탁공매 나왔는데 뭐 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다만 요거는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물건 중에 만약에 위치가 좋고, 그리고 바로 입찰 들어가도 괜찮은 물건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탁공매 특성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하나 잘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가 되고,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한 턴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자에커 스쿨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물건만 처리해서 저 돈 벌었는데요, 이걸로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 2억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잘 분석을 해버리면 제대로 된 수익 플러스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낙찰된 물건들입니다. 단톡방 낙찰 퍼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탁공매로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다 비웠습니다. 이거 공매로 낙찰 받은 겁니다. 저 공매 낙찰 받았어요. 신탁공매 낙찰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도 어제 낙찰 받았어요. 치킨 이벤트 참석합니다. 아이고, 저도 낙찰 받았습니다. 신탁공매 낙찰 받았어요. 아싸. 이거 저도 낙찰입니다. 오해 알고 놀랐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낙찰 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수의계약 보증금 넣어놨어요. 이게 지금 총 6개입니다. 근데, 아이고, 저는 폐찰이에요. 여기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폐찰해도 웃습니다, 여기는. 저도 폐찰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연기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경매도 낙찰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고무적인 게 뭐냐, 지금 어제 그 신탁공매 낙찰이 5개, 수익계약이 1개였고 6개인데 이게 모두 상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신탁공매로 우르르 나오는 곳에 위치가 좋고 위치가 좋은 애들은 이런 방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물건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신탁공매 물건과 공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부자이커입니다. 부자이커 강의를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만 3분 정도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느냐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부자이커입니다. 부자이커가 2025년 실전공매, 신탁공매, 집중 물건 추천만 가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론과 그 다음에 추천 물건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부자이커는 공매 강의가 벌써 9년이고 정말 낙찰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상가 수업을 진행을 했죠. 상가종합투자반이고, 그리고 상가종합투자반에서도 신탁공매를 제가 물건으로 소개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낙찰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실전공매, 신탁공매, 집중 물건 추천반은요, 부자해커가 진행을 하고요. 특별한 수업 방향입니다. 매주 수백 개 진행 물건을 직접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화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을 해 드립니다. 1주차예요. 자, 예전에는 물건 추천만 해드렸는데 부자이커님 물건 추천만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강의를 듣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다 강의를 듣고 기본기를 닦을 수 있도록 실전 공매 중요 이론 플러스 노하우, 부자이커 노하우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공매 물건, 한방 소액 물건 추천 해드립니다. 1주차예요. 2주차입니다. 초중급을 위한 전국 소액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억 이하인 물건들, 그리고 수도권의 1억 이하인 물건들 이겠죠. 공매 압류 재산에서 기초 이론 플러스 노하우, 아까 공매 압류 재산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실전 공매 압류 물건 추천해 드리고요. 이 한방 있는 물건들을 매주 한번 잘 골라 볼게요. 3주차입니다. 중급을 위한 실전 공매 물건이에요. 자, 공매 중급 이론이죠. 아까 신탁 공매, 신탁 회사가 소유주인 내용들, 그리고 이런 물건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임차인, 그리고 지분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물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급 공매 물건 추천해 드릴게요. 4주차입니다. 처벌을 위한 수도권 소액 신탁 물건이에요. 자, 아까 상가도 그렇고요, 주거도 그렇고요. 이런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신탁 공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탁 공매 기초 이론 플러스 노하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신탁 공매 기초 물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방 신탁 공매 물건도 추천해 드려요. 5주차입니다. 초중급을 위한 전국 소액 신탁 공매 물건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025년, 26년은 부자이커가 강의 달릴 거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노력은 제가 알려드린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신탁공매 중급 이론 플러스 노하우, 그리고 신탁공매 실전, 중급 물건 추천 플러스 이런 상가도 있겠죠. 그리고 한방 실전 중급 신탁공매 물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6차입니다. 여기는 건물만 한번 모아봤어요. 공매, 신탁공매, 경매로 건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걸 가볼게요. 소액으로 가능한 다가구 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 대박나는 다가구, 그리고 한방에 대박나는 상가주택을요. 공매, 신탁공매, 경매에서 한번 골라와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갈게요. 그리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린이, 불인이, 공린이 다 오십시오. 부자 해커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7주차는요, 지금 2억 이하를 초점을 해서요, 스페셜 추천대회 해가지고 강의 시간은 제약 없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매, 신탁공매, 단타물건 위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아파트, 빌라로 가고요.
비수도권에는 광역시 중에 2억 이하인 단타, 그리고 소액, 다가구까지 여러분들이 취득세,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들 싹 골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최소한 그래도 연봉을 벌 수 있게 아니면 경제적 자유에 초석을 이룰 수 있게 부자이커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송화 안내입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네 라고 하면 오늘 바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만큼 부자이커가 여러분들이 정말 일도 후에 정말 잘 들었다는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강의로에 정말 몇 배가 되는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이커님, 저 토요일에 일 있는데 부자이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도전하는데 그 정도 시간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는요, 최소한 2년 정도는 다른 스케줄 다 빼고 집중을 하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 정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모집 기간은 25일부터 진행하지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수강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강료는 70만 원입니다. 매주 총 7주간의 과정 중에 이론을 설명해 드리고요.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매주 좋은 물건을 전국에 있는 좋은 물건 찾아서 전화 임장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와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교재에 놓고 그걸 설명까지 해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강의로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강의로에 최소 수배가 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낙찰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최소 10배에서 수십 배, 그리고 많게는 이 강의로에 100배? 100배 이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공매 기초랑 그 다음 실전 공매, 신탁 공매 집중반 수강하시는 분들은 연강 할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강의료가 좀 부담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신청서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이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부자이커님 그래도 못 찾겠는데요. 자, 이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이버 들어오시면 부자이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부자이커 블로그 보시면요, 이 블로그 저 지금 요즘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부자이커 블로그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 부자이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모집증이 있잖아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 다 내려놓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를 되고 싶은데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쓰시고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제대로 알려준 강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거는 뭐냐? 저같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강사에게를 배우고, 그리고 강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